쇠젓가락이요? 아, 그 불편하고 차가운 금속 젓가락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무 젓가락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처럼 고급스러운 젓가락을 쓰면 될 텐데 말이죠. 게다가 그건 그냥 값싼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 아닌가요? 위생적이라고는 하지만 차갑고 딱딱한 게 음식 맛을 망치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도 김치 말고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저 일본이나 중국 음식을 따라 한 것뿐이죠. 이 대화는 CNN 런던 지국 편집실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어요. 이런 편견들을 어떻게 깨부수고 방송 직후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한 나라의 작은 식기가 이토록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 일주간의 특별 취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 한국의 쇠젓가락 문화를 취재한 CNN 런던 지국 수석 프로듀서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런던 지국의 수석 프로듀서 사라 윌슨입니다. 15년차 베테랑 저널리스트로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이슈를 다뤄왔지만 제가 경험한 가장 특별한 취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2023년 12월의 추운 겨울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당시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죠. 사실 제가 이 기획을 맡게 된 것은 제 특별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미군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도쿄 근교의 요코하마에서 보낸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덕분에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종종 제가 반은 아시아인이라고 농담하실 정도였어요. 실제로 저는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젓가락질이 무척 능숙했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도 아시아 관련 기획은 주로 제가 맡아서 진행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편집실에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런던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언제나 우중충하고 습했죠. 이런 날씨 때문인지 따뜻한 아시아의 음식 문화가 더욱 그리워지곤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편집실 구석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니 킴. 저희 사무실의 청소를 담당하는 한국계 이주민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어딘가 당당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어머, 그게 뭐죠? 저도 모르게 호기심 어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제니의 손에 들린 반짝이는 은색 젓가락이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일본에서 자란 저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답니다. 햇빛에 반사된 은빛 젓가락은 마치 작은 예술품처럼 보였어요. 아, 이거요? 한국의 쇠젓가락이에요. 제니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젓가락이 불편해 보였어요. 차가워 보이기도 했고 미끄러워 보이기도 했죠. 나무젓가락보다 미끄럽고 불편하지 않나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나무젓가락을 쓰는데 제 질문에 제니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번졌죠.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5000년 역사와 자부심이에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쇠젓가락을 사용하며 자랍니다. 게다가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도 더 좋죠. 한번 사용하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다른 아시아 문화를 판단하는 편견으로 작용했던 거죠. 더구나 제니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환경 문제는 최근 들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오후 회의에서 왔습니다. 아시아 특집 기획회의였죠. 중국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강대국으로 일본은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로 소개하자는 의견이 오갔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죠. 어차피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게 대부분 아닌가요? 최고 책임자인 마이크 톰슨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완전 후진국 스타일이죠. 게다가 북한과 접경에 있어서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라잖아요. 동료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애플을 베끼고 현대차는 일본차를 모방했다는 식의 이야기들. 그들의 말 속에는 아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순간 제 귓가에 제니의 말이 울렸습니다. 5000년의 역사와 자부심,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비록 일본 문화에 익숙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적인 시각이 옳지 않다는 것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가 한국 특집을 맡고 싶습니다. 일주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는지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는 빈정대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사라. 당신이 그토록 확신한다면 한번 다녀오죠. 어차피 발견할 건 없겠지만, 하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없다면
당신의 판단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그렇게 제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작은 쇠젓가락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런던의 거리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런던을 출발할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마음과는 달리 낯선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공항 도착장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매서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안내방송이 울리고 있었죠. 웰컴 투 코리아. 짐을 찾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쿄에서의 추억이 가득했던 저에게 서울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가운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식사부터 해야겠어요. 심한 시차와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공항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코리안 트러디셔널 비프 수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설렁탕이라고 하더군요. 따뜻한 국물이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테이블에 놓인 반짝이는 쇠젓가락과 숟가락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제니의 젓가락은 봤지만 실제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죠. 이걸로 어떻게 먹지? 일본에서 써왔던 가벼운 나무젓가락과는 확연히 달랐죠. 수프를 한 숟가락 뜨려고 했지만 미끄러운 쇠숟가락에 국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신 한 할머니께서 눈에 들어왔어요. 80대로 보이시는 연세였지만 쇠젓가락을 마치 연필처럼 자연스럽게 다루고 계셨죠. 국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드시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보네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도전해보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죠.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핸드폰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젓가락 박물관을 검색해보았어요. 운이 좋게도 인사동에 있는 작은 전시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전시관에서 만난 김영호 큐레이터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쇠젓가락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양반들만 은젓가락을 사용했어요. 독극물 검출이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보편화됐죠.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처럼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한국인의 실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위생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죠. 한번 구입하면 평생 쓸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 음식의 특성과도 잘 맞아요. 뜨거운 국물 문화와 찌개, 김치를 먹을 때 특히 그렇죠.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아침에 먹었던 설렁탕이 떠올랐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쇠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한국의 식문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선호하진 않나요? 김 큐레이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쇠젓가락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세대잖아요.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오래 쓸 수 있는 쇠젓가락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디자인도 다양해져서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CNN 편집실에서 들었던 후진국 스타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쇠젓가락은 전통과 현대, 실용성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도구였던 거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 큐레이터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쇠젓가락은 한국인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끄러운 쇠젓가락으로 콩 하나도 집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섬세한 손기술을 가졌다는 의미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러 작은 스테인리스 젓가락 하나를 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하게 빛나는 젓가락에서 한국인들의 지혜와 자부심이 느껴졌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이었습니다. 전날 젓가락 박물관의 김 큐레이터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왕실 유물을 보면 한국 쇠젓가락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경복궁 안에 자리 잡은 박물관은 웅장하면서도 고즈넉했어요. 마침 박물관 큐레이터이신 이선영 교수님과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은젓가락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어요. 이 교수님은 유리 케이스 안의 은젓가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권력과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은젓가락은 제가 어제 본 스테인레스 젓가락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은은한 광택이 마치 달빛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왕실에서는 왜 하필 은을 사용했을까요? 은은 독성 물질과 반응하면 색이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왕의 수라상에 독이 들어있다면 은젓가락이 검게 변하면서 이를 알려주었죠. 당시에는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었던 셈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쇠젓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였던 거죠.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젓가락을 사용했나요? 대부분 나무 젓가락을 썼죠. 하지만 양반들은 점차 금속 젓가락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은이 아니더라도 노쇠나 황동으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신분 상징이었어요. 이 교수님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상차림을 재현해 놓은 전시를 보여주셨어요. 반짝이는 쇠젓가락이 놓인 상차림은 분명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혼수품으로 금속 수저와 젓가락을 꼭 챙겼다는 거예요. 신부가 양반가의 며느리로 들어갈 때 은이나 노쇠로 만든 수저와 젓가락은 필수였죠. 이는 그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신부의 격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화가 현대의 스테인레스 젓가락으로 이어졌을까요? 이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금속을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소재로 여겼어요. 스테인레스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정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선시대 의궤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임금님의 수저와 젓가락은 매년 정기적으로 새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기의 청결과 품격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현대 한국인들이 스테인레스 젓가락에 자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금속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문화적 자존심이자 정체성의 일부인 거죠. 인터뷰를 마치며 이 교수님은 특별히 보관실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마지막 은젓가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젓가락에 새겨진 용 문양을 당시 최고의 장인이 몇 달에 걸쳐 작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기가 아닌 예술품이자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왜 금속 젓가락을 고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한 고집이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제 가방에서 어제 산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꺼내보았어요. 이제 이 차가운 금속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결과물이었고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긴 유산이었던 거예요. 고궁박물관에서 발견한 한국 젓가락의 역사적 의미는 저를 더 깊은 취재로 이끌었어요. 다음 행선지는 부산이었습니다. 한국 최대의 스테인레스 젓가락 제조업체인 한국철기가 있는 곳이죠.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이 교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금속 젓가락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현대적 변화는 전쟁 이후부터였죠. 부산역에 도착해 공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70년 전 이곳은 한국 전쟁 피난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철기의 회장님이신 박종호 회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의 나이는 80이 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죠. 우리 공장의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회장님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이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됐죠. 그때는 공장이라기보다 작은 대장간에 불과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건물 앞에서 포탄 껍데기를 들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박 회장님의 아버님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부산 곳곳에는 수많은 포탄 파편이 널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쓸모없는 전쟁의 잔해로만 봤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고품질 스테인리스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만들기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포탄에 쓰인 스테인리스가 최고급 소재였거든요. 녹이 슬지 않고 튼튼하고 위생적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현대식 자동화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젓가락을 다듬고 있었죠. 우리는 아직도 일부 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섬세함이 있거든요. 특히 젓가락의 끝부분은 장인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박 회장님은 제작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셨어요. 원자재 선택부터 성형, 연마, 광택 처리까지 한 벌의 젓가락이 완성되기까지 수십 번의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사치품이었어요. 하지만 6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났고 위생적이고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전시관이었어요. 그곳에는 지난 70년간 만들어진 다양한 젓가락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젓가락들의 변화를 초기에는 투박했지만 점차 세련되어졌죠. 이건 단순한 제품의 진화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과 미적 감각이 높아진 증거이기도 해요. 박 회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아직도 금속 젓가락을 고집하냐고. 하지만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우리의 자부심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시련을 기회로 바꾼 한국인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공장을 나서며 박 회장님은 제게 특별히 제작된 젓가락 한 벌을 선물해 주셨어요. 손잡이에는 작은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 젓가락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의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한 장인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까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박 회장님이 주신 젓가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 차가운 쇠젓가락에 그토록 특별한 애정을 갖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전통의 고수가 아닌 역경을 이겨낸 자부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부산의 저녁바다를 걸으며 저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도시 부산, 그리고 포탄 파편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것은 분명 CNN이 미처 보지 못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제 핸드폰으로 런던 편집실에서 온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취재는 잘 되고 있나요? 특별한 발견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쇠젓가락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이야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었죠.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 한중일 젓가락의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이 어떻게 아시아의 다른 젓가락 문화와 차별화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의 젓가락 문화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비교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서울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한중일 식문화를 연구하는 김민우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동아시아 3국의 젓가락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각기 다른 진화를 거쳤습니다. 김 교수님은 책상 위에 3가지 젓가락을 나란히 놓으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중국의 젓가락이었습니다. 길이가 25cm가 넘는 긴 젓가락이었죠. 중국의 긴 젓가락은 그들의 식사 문화와 직결됩니다. 둥근 식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가운데 놓인 음식을 함께 먹는 문화에서 발달했어요. 멀리 있는 음식을 집기 위해서는 긴 젓가락이 필요했죠. 다음은 일본의 젓가락이었어요. 끝이 뾰족하고 가벼운 나무 젓가락이었습니다. 일본의 젓가락은 섬세함을 강조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 가시를 발라내거나 면을 먹을 때 국물이 튀지 않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또한 나무의 따뜻한 감촉은 일본의 자연 친화적 문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쇠젓가락이었어요. 한국의 젓가락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상차림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상에 밥과 국, 반찬이 함께 나오는 형태에 가장 적합한 길이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각국의 젓가락이 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의 젓가락은 공동체 문화를 상징합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 즉 공식의 개념이 담겨 있죠. 일본의 젓가락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음식을 먹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쇠젓가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국의 쇠젓가락은 실용성과 위생관념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 음식의 특성상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 젓가락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죠. 또한 김치나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문화에서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는 금속의 특성은 큰 이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각국의 젓가락 사용법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였죠. 중국인들은 젓가락을 비스듬히 들어 음식을 집어올리는 경향이 있고 일본인들은 수직으로 세워 정확하게 집어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중간 정도의 각도로 사용하죠. 이런 차이는 각국의 상차림 방식과 음식의 특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젓가락 예절의 차이였어요. 중국에서는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국물을 마실 때 그릇을 입에 가져다 대고 마시죠. 이런 차이들은 각국의 문화적 가치관과 예절관념을 반영합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문득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같은 젓가락이라도 그 속에는 각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한 식당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쇠젓가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특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해낸 문화적 결정체였던 거죠. 이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 전통적인 도구는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다음 날은 그 해답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각국의 젓가락 문화가 현대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중국은 최근 젓가락에 IoT 기술을 접목해 칼로리를 측정하는 스마트 젓가락을 개발했고, 일본은 전통 오칠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젓가락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스테인리스 젓가락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있었어요. 은나노 코팅으로 항균 기능을 강화하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도입해 사용성을 개선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었죠. 젓가락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메모를 마무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CNN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들의 한국에 대한 편견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친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의 쇠젓가락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우수할까? 지금까지는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만 접근했지만 이제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눈에 띄었어요.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식기구의 위생성 비교 연구였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에 비해 세균 번식률이 90% 이상 낮았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보고서였습니다. 쇠젓가락의 열전도율이 음식의 적정 온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내용이었어요. 스테인리스의 빠른 열전도율 덕분에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화상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더군요. 유튜브에서는 한 외국인 브이로거의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금속 젓가락 챌린지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콩을 집어 옮기는 미션을 수행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내용이었죠.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그들은 전통 쇠젓가락에 스마트 센서를 장착해 사용자의 식사 패턴을 분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안하는 제품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을 살펴보니 젓가락의 진화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부터 미니멀한 디자인의 프리미엄 젓가락까지 다양했죠. 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가정의 95%가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80%가 같은 젓가락을 10년 이상 사용한다는 거예요.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였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쇠젓가락이 단순한 전통의 고수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과학적 합리성과 문화적 자부심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자료를 검토하며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쇠젓가락은 그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한밤중까지 이어진 온라인 리서치는 제게 또 다른 발견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 분야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젓가락의 사용이 노년층의 소근육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손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었죠.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의 보고서도 흥미로웠어요.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음식의 산화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을 때 나무 젓가락보다 위생적이라는 결론이었죠.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문득 첫날 만났던 제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5000년의 역사와 자부심.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은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문화였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취재를 앞두고 저는 이 모든 발견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것이 단순한 식기 문화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혁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내일은 이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CNN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쇠젓가락이 들려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쳤어요. 수많은 인터뷰, 사진, 영상 자료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제 손에 들린 스테인리스 젓가락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가져왔을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죠. 특히 마이크 톰슨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사라, 당신이 발견한 그 대단한 이야기를요. 저는 차분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화면에는 제가 인천공항 한 식당에서 찍은 80대 할머니의 사진이 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이자 자부심이고
미래를 향한 혁신의 이야기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차근차근 제가 발견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은젓가락부터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스테인리스 산업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적 혁신까지.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후진국 스타일이라고 폄하했던 그 쇠젓가락에는 이토록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이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졌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젓가락과 환경 보호 측면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어요. 특집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젓가락 하나에 이런 깊은 문화가 있다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니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주셔서. 이 특집 방송은 CNN의 한국 문화보도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한국은 북한의 이웃 혹은 신흥경제국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다뤄지지 않게 되었죠. 대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끊임없는 혁신을 이뤄내는 나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취재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일본에서 자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아시아 문화를 판단하는 편견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각각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2주 전 차가웠던 그 쇠젓가락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부산의 박 회장님이 주신 무궁화 문양 젓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해요. 그리고 매번 음식을 집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작은 것에서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가치는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편견 없는 시선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새로운 특집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다른 일상적인 물건들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요.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국 CNN 프로듀서 사라 윌슨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도시 LA에서 이제 한국의 맥심 커피가 새로운 문화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에서 어떻게 한국의 믹스커피 한 봉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A의 수많은 카페들 사이에서 한국의 맥심 커피는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문화 소통의 상징이자 새로운 희망의 매개체로 자리 잡았죠. 코리아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LA의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의 지역방송국 KC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마이클 첸입니다. 올해로 PD 경력 7년차. 나이는 32살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인 제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만들어 왔어요. 제 부모님도 중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라 이민자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늘 특별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소외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일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LA 코리아타운의 작은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2023년 초여름, 우연히 들른 오래된 카페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맘즈 카피라는 소박한 간판을 가진 이 카페는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운데 촬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영숙 사장님이 우리 촬영팀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취재 내내 카메라 뒤에 있던 저는 촬영이 잠시 중단되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때 사장님이 연한 갈색 빛깔의 음료를 내오셨습니다. 더운데 이거 한잔 하세요. 우리나라, 아니 한국의 맥심 커피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저의 비타민이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었죠. 무엇보다 이 커피에 담긴 사장님의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이고 손님들과 정을 나누는 매개체죠. LA 폭동 때도 이 커피 한 잔으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눴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평범해 보이는 커피가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원래 계획에 없던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사장님은 저희 촬영팀 모두에게 맥심 커피 몇 봉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힘들 때 한 잔씩 마셔보세요. 분명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건네받은 빨간 패키지의 커피는 곧 우리 스튜디오의 보물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편집실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야간 작업이 많은 저희 팀은 맥심 커피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중국계인 저, 멕시코계 촬영 감독 호세, 베트남계 음향 감독 린, 그리고 한국계 작가 제니까지 우리는 각자의 이민 이야기를 커피 한 잔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 마감에 쫓기며 편집을 할 때면 이 커피는 단순한 카페인 이상의 힘을 발휘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주는 위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들이 지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죠.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이 맥심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다른 팀들도 우리 편집실을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편집실에서 맥심 커피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그렇게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구상이 시작됐어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맘즈카피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 잔의 커피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커피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들이었어요. 야근이 잦은 방송국에서 직원들은 보통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곤 했죠. 하지만 맥심 커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이클,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 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될 줄이야. 편집 감독인 제시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죠. 그녀 말이 맞았어요. 스태프들은 이제 업무 미팅도 일부러 편집실에서 하길 원했답니다. 맥심 커피와 함께하는 미팅은 왠지 모르게 더 화기애애하고 생산적이었거든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특별한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심지어 방송국 사장님까지도요. 어느 날 야간 촬영 현장을 점검하러 오셨다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드셨는데 그 뒤로 사장실에도 맥심 커피가 비치되기 시작했답니다. 이상하게 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방송국에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시며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맥심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영숙 사장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이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커피는 이제 우리 방송국의 문화이자 소통의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처음 맥심 커피를 접한 그날 이후 저는 맘즈카피를 자주 찾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커피가 맛있어서였지만 점점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매료되기 시작했답니다. 이 커피 향을 맡으면 40년 전 서울이 생각나요. 김영숙 사장님은 커피를 내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옆집 언니와 맥심 커피 한 봉지로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촬영을 위해 들렀다가 사장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 2시간을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카페를 찾는 다른 1세대 이민자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됐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인마트에서 본 맥심 커피를 보고 울었다니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에서 깊은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고향에서 마시던 그 맛 그대로여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LA 폭동 때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 가게가 다 불타버렸어요. 최경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웃들이 찾아와 맥심 커피를 타주며 위로해줬어요. 흑인, 히스패닉, 백인, 인종은 달랐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다 같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취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미국 속 작은 한국,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었죠. 우리 촬영팀은 코리아타운 곳곳을 다니며 더 많은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세탁소, 식당, 어디를 가든 맥심 커피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꼭 맥심 커피부터 한 잔 대접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용실 원장님의 말씀처럼 이 커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교사 출신 어머님들, 미국의 의료기술을 배우려 온 간호사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건너온 청년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맥심 커피가 있었죠. 힘들 때마다 이 커피를 마시며 버텼어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이 커피 향이 위로가 되었죠. 이런 말씀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문화가 2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늘 마시던 커피라 저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맛이 익숙하고 편하네요. UCLA 재학 중인 한 학생의 말처럼 맥심 커피는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더 깊이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라는 거였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맥심 커피는 집을 의미했고 안식을 의미했고 위로를 의미했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매번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이 커피 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단 하나뿐인 변치 않는 친구죠.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 촬영팀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어요. 때로는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도,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맥심 커피가 함께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월남에서 이민 오신 황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인분들이 이 커피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지만 지금은 저도 매일 마신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이 특별한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취재를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맥심 커피를 통해 서로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근처 중국 식당에서도 멕시칸 마켓에서도 어느새 맥심 커피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가게 단골들도 코리안 커피 달라고 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저희도 매일 마시는 필수품이 됐죠. 중국 식당 주인 린 씨의 말처럼 맥심 커피는 서서히 문화적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향수나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속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TV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답니다. 마이클, 커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그것도 한국 인스턴트 커피로. 처음 기획안을 들고 갔을 때 프로그램 편성 담당자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촬영해온 영상들을 편집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커피 한 잔 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첫 방송은 김영숙 사장님의 이야기였어요. 30년간 LA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맥심 커피와 함께한 그녀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했어요. 저도 매일 마시는 커피인데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다려져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이런 반응에 힘입어 시리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LA 폭동 때의 이야기였어요. 최경호 할아버지의 가게가 불타던 날 이웃들이 나누었던 커피 한 잔의 의미를 담았죠. 이 에피소드는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선 반응이었어요. 저는 멕시칸인데 이제 저희 가게에서도 맥심 커피를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갔어요. 베트남 난민 출신 의사가 한인 환자들과 맺은 커피 인연, 흑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코리안 커피 모임, 차이나타운 식당들에 퍼져가는 맥심 커피 문화까지 우리의 작은 프로그램은 어느새 LA의 다문화 이야기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MBC, CBS 같은 메이저 방송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점의 다문화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전국 방송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청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였어요. 저희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왔죠. 프로그램은 점점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맘즈카피는 이제 작은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김영숙 사장님의 맥심 커피를 직접 마시고 싶어 했죠. 방송을 보고 왔어요. 이 커피에 담긴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고 사회학자들은 이민자 커뮤니티 연구 자료로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어느 고등학생의 편지를 받았을 때였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처음으로 할머니의 이민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맥심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시리즈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는 특별한 에피소드도 제작하게 됐어요. 커피로 이어진 세대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었죠. 이민 1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출연해서
맥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포맷이었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이 커피에 집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UCLA 의대생인 제니퍼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커피 향에 아빠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네요. 이 특집 방송은 우리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방송 후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커피타임 사진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답니다. 커피 위드 페런츠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을 정도였죠. 전국 방송사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어요. PBS에서는 우리 프로그램의 전국 방송을 제안했고 넷플릭스에서도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논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나라 방송사들의 문의였어요. 일본 NHK, 영국 BBC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죠. 음료 하나를 통해 이민자들의 삶과 문화를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낸 프로그램은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단순히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닌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스턴트 커피 하나가 이토록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 이야기를 넘어 미국 속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아내려고 해요. 맥심 커피가 그 중심에서 모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LA의 코리아타운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전에는 주로 한인들만 찾던 이곳이 이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맘즈 카피는 주말이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방송 보고 왔어요. 그 특별한 커피를 꼭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왔죠. 김영숙 사장님은 처음엔 당황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저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인데. 하지만 곧 이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셨답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놀라운 건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계 손님들은 자신들의 차 문화를 이야기했고 중동에서 온 손님들은 터키식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카페는 어느새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관심을 끌었어요. 윌셔 커뮤니티 센터에서 먼저 커피타임 프로그램을 시작했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다양한 문화권의 이민자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그저 커피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죠. 베트남계 이민자 린 씨의 말처럼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섰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이민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참여하는 특별 세션에서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각자의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차가운 이민 생활 속 겪었던 상처들이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조금씩 치유되어 갔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다른 커뮤니티 센터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곧 LA 전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죠. 코리안 커피 테라피, 커피로 만나는 우리 이웃, 힐링 커피타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말이에요.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병원의 정신건강과에서는 이민자 대상 그룹 테라피에 커피타임을 도입했어요. 익숙한 맛과 향이 환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맥심 커피는 치료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LA 통합교육구의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커피 클럽이 만들어졌답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이 모임 덕분에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이 커피를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 학생의 말처럼 세대 간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였어요. 너싱홈에 계신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매일 아침 맥심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추억 나누기 시간이 생겼답니다. 이 커피 향을 맡으면 60년 전 서울이 생각나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죠.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거예요. 이제 LA의 코리아타운은 단순한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맥심 커피가 있었죠. 작은 컵 속에 담긴 따뜻함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의 방송은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최근에는 더욱 특별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LA시청에서 다문화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리아타운의 커피 문화를 공식 지원하기로 한 거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코리안 카피데이가 열리고
거리 곳곳에서 맥심 커피를 무료로 나눠준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커피를 통한 문화적 포용이에요. LA 시청 문화 담당관의 말처럼 이제 맥심 커피는 LA 다문화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송을 앞두고 다른 도시들의 이민자 커뮤니티도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곳곳에서 맥심 커피를 중심으로 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정한 문화적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요.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LA에서는 여전히 아시안 혐오 문제가 잠재해 있었어요. 거리에서 누군가 아시안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SNS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일들이 여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게 되었어요. UCLA 근처의 한 카페에서였죠. 아시안 학생들을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이 마시는 맥심 커피에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물었죠.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건네진 커피 한 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한 모금을 마신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살 수 있죠? 이 작은 순간을 시작으로 우리는 커피가 만드는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로컬 커피숍 빈데어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맥심 커피를 무시하던 바리스타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식 믹스커피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메뉴에 추가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커피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커피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바리스타 크리스의 말처럼 작은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코리아타운의 작은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맘즈카피에서 시작된 커피 브리지 프로그램이 좋은 예예요. 매주 토요일 오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꿈과 고민을 가진 이웃이더라고요. 프로그램 참가자 제시카의 말처럼 커피는 서로를 이해하는 매개체가 되어주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카피 앤드 컬처 클럽이 만들어진 거죠. 전에는 아시안 친구들이 도시락을 꺼내면 냄새 난다며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오히려 한국 음식을 나눠 먹자고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클럽 회장인 제니의 말에서 변화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지역 신문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LA 타임즈는 How Korean Coffee is Bridging Cultural Gaps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찰서의 변화였어요. 코리아타운 지구대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커피와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경찰관들이 주민들과 맥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업무도 훨씬 수월해졌죠. 톰 경관의 말처럼 작은 변화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혐오 범죄는 존재하고 편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맥심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죠. 김영숙 사장님의 말씀처럼 작은 시작이 만든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닌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작은 순간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답니다. 최근에는 LA의 공립도서관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있는 커피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닌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어요. 특히 맥심 커피는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완벽한 매개체가 되어주었죠. 윌셔 도서관의 캐롤 관장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도서관에서도 커피 향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도서관 옆에 붙어있는 노인복지관 역시도 변화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노인분들이 맥심 커피를 매개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젊었을 때는 서로 말도 걸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복지관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작은 변화들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고 있어요. 혐오와 차별의 벽을 허무는 건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 아닌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의 축적이었나 봅니다. 이제 우리 방송팀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따뜻한 커피 이야기를요. LA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다큐멘터리는 뜻밖의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PBS의 로컬 채널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LA 지역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 회 방영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의 전화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30분짜리 특별 편성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답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특별 편성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LA 외곽 지역으로 취재 범위를 넓혔어요. 놀랍게도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등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LA의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보고 직접 시도해봤어요. 오렌지 카운티의 한 커뮤니티 센터 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규모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맥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샌디에고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아시아학과 교수님이 커피와 문화 교류라는 특별 수업을 개설한 거죠.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커피 문화를 체험하며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수업이었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역 방송국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는 우리 다큐멘터리의 포맷을 참고해서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연락해왔죠. 심지어 한국의 방송국 PD님과도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김영숙 사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조금씩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PBS 특별 편성을 위한 마지막 편집 작업 중이에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작은 꿈을 꾸고 있어요. 이 방송이 잘 되면 시리즈로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부 해안의 이야기들도 담아보고 싶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다니. 편집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한 동료 PD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커피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답니다.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큐멘터리의 특별 편성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진정성이에요. 화려한 편집이나 거창한 내러티브보다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의 진실된 모습을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흥미로운 변화도 포착했어요. LA 교외의 작은 동네 커피숍들이 하나둘씩 맥심 커피를 메뉴에 추가하기 시작한 거죠. 손님들이 먼저 요청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파사데나의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PBS 특별 편성이 방송될 예정이에요. 솔직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숙 사장님은 늘 말씀하세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이클 첸 다큐멘터리 감독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